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입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가명정보 부분 일부 설명해 주시면서 가명정보 확대 방안에 대한 설명과 공공기관 평가할 때 가명정보 활용 관련된 사항이 이 평가 사항에 이제 도입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뭐 기업 또는 공공 다니면서 이 가명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변호사님께서 가명정보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명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명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의 제1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 그리고 결합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네. 결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제3 1항에 따르면 가명정보 결합은 이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결합도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 일단 공공이나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내부 이렇게 결합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지금 이제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을 해야 하나요? 그 부분을 좀 이제 달리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결합과 이제 내부 결합의 법적 근거가 달라요.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3, 제1항에 따라서 결합 전문 기관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동일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결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네. 이제 자체적으로 결합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명 처리는 크게 5개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명 처리 목적 설정, 그리고 이제 대상 선정, 위험성 검토, 가명 처리, 그리고 이제 적정성 평가 순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설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전 등의 목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명정보를 처리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실 게 이 3가지 목적에 맞게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목적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기업 또는 공공기관 가서 컨설팅 할 때 이 가명정보 처리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통계 작성력 또는 과학적 연구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됐나요?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는 이제 처리 목적에 맞는 최소한으로 이제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어떤 통계 작성, 어떤 과학적 연구로 처리가 된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과도하게 많은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포함돼서 이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명정보의 목적을 설정하실 때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명처리 대상 선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목적 설정 단계에서 가명정보 처리 목적이 설정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설정된 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개인정보 파일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된 항목이 성명, 휴대전화 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구매 상품, 구매액, 장바구니 목록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가명 처리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 설정할 목적에 따라서 대상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가명 처리 목적이 성별과 지역에 따른 구매액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면 그에 맞게 성별,
주소, 구매액을 이제 한정해서 감영 처리 대상으로 확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듣다 보니까 간혹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 하면서 감영 처리 대상 항목을 좀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적에 필요한 항목 외에도 관계없는 개인적 항목들이 있는 것들을 가끔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항목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용 항목은 설정한 목적에 맞는 범위 내로만 선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중복된 항목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중복된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도 이제 제거가 필요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험성 검토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험성 검토는 데이터 위험성과 처리 환경 위험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위험성을 검토하는 이유는 감영 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어떤 부분에 위험성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것들을 이어서 이제 감영 처리 방법과 수준을 정의하는데 녹여내기 위해서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위험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위험도에서는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 특이 정보, 재식별 시 영향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식별 정보는 특정 개인과 직접 연결되는 정보로 이름, 고유 식별 번호,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식별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감영 처리 시 원칙적으로 삭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식별 가능 정보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말합니다. 성별, 나이, 직업 정보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식별 가능 정보는 감영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특이 정보는 전체 데이터에서의 희소값, 그리고 편중된 분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특이 정보는 처리자의 처리 환경을 고려해서 감영 처리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식별 시 영향도는 이용 항목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별과 관련된 정보, 사회적 영향도가 큰 정보 등 항목의 민감성이 큰 정보는 재식별되는 경우에 정보 주체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항목이 있는 경우의 위험성을 파악해서 감영 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검토를 수행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처리 환경의 위험도 관련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리 환경의 위험도에서는 이제 3가지 정도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활용 형태, 처리 장소, 그리고 처리 방법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활용 형태에서는 감영 정보를 처리한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처리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리 장소는 처리 환경의 위험도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감영 정보가 만약 이제 다른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폐쇄 환경에서 처리될 경우에 있어서는 식별 위험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감영 정보가 어느 환경에서 처리되는지는 감영 정보 처리 수준을 결정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은 감영 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영 정보를 연계 분석하거나 내부 결합할 예정에 있는 경우라면 연계 또는 결합을 통한 식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감영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할 예정에 있다면 반복 제공을 통해서 식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위험성 검토 단계에서 처리 환경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느 처리 환경에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감영 처리 수준이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 네, 감영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는 처리자의 입장에서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그리고 이제 다른 정보의 결합을 통한 식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형 정보가 다른 정보의 접근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폐쇄 환경에서 처리되게 된다면 감형 처리 수준은 이에 맞추어 조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럼 이제 감형 처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형 처리는 앞서 이제 식별 위험성 검토 내용과 감형 정보 처리 목적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서 방법과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 및 수준을 결정하게 되면 이에 맞춰서 감형 처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감형 처리에는 이제 삭제나 대체, 범주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고, 감형 정보 처리 방법은 감형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적정성 검토 단계입니다. 적정성 검토 단계는 감형 처리를 수행한 이후에 해당 감형 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형 정보의 처리 목적이 법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감형 처리 방법 및 수준이 적합하게 정의됐는지, 세 번째는 감형 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적정성 검토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의료나 교육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료나 교육에 관련된 감형 정보를 처리하시는 담당자 분들은 의료나 교육 관련 가이드도 함께 챙겨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은 이런 감형 처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서 내부 전문가들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는 어디서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감형 정보 전문가를 이제 알고 싶은데 모르시는 경우라면 이제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에 가시면 이제 감형 정보 전문가 풀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포털에 이제 들어가셔서 감형 정보 전문가 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서 전문가 풀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알겠는데, 이런 적정성 검토 받을 때 비용이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혹시 비용 부담 없이 적정성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감형 처리에 있어서 좀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위원회에서는 감형정보 적정성 평가 비용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감형정보 종합지원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data.privacy.go.kr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감형정보 적정성 평가 지원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감형정보 처리와 관련돼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